네,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식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지금 시간이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8시, 밤 8시쯤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성탄절 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물론 않았습니다만. 근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별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도 아직 언제 열린다는 얘기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연말이니까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열릴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아직 충분하긴 합니다만 결국 한반도의 긴장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식설에서는 북미를 중심으로 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좀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2017년 이후 가장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는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 전망도 오늘 상당히 좀 무게를 갖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안보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샵 398로 또 여러분들 말씀, 또 궁금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왼쪽으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뭐 성탄절 선물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거 내용부터 리포트로 보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을 떠나 지난 20일부터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정도 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멜라니아 여사와 리조트 근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며 차분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직 공개되지 않으면서 워싱턴의 휴일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조인트 스타즈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시 출격시켜 북한을 정밀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치 식별 장치를 켜서 모두 민간 추적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성탄절은 일단 지나가고 있지만 북미 대화가 복원되지 않고는 언제든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팽팽한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문 센터장님한테 여쭤볼 텐데요. 지금 8시란 말이에요, 저녁 네. 그쪽 시간으로. 그렇죠. 한 4시간 이를테면 성탄절이 남은 건데 그 4시간 사이에 뭐 딱히 뭘 이렇게 북한에 뭘 할 것이냐, 뭐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일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꽃병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그렇대요. 상당히 북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 꽃병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좋은 선물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방금 보도에도 보셨습니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을 다 띄워놓고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별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뭐 인공위성을 쏘든 ICBM 화성 계열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든 그것을 쏘려면 움직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게 어쨌든 통신이든 아니면 차량의 움직임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안에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당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미국 담당 부상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미국 선택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걸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말한 대로 그들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무언가의 조치, 그건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침 우리 센터장님이 아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까지 좀
말씀을 좀 아예 함께 해주셔서요. 역시 이 의미는 두 분한테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결산을 해봐야 될까? 이 의미를. 북한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줄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찰기 4대가 동시에 채공을 하고 있고 그 채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일 미군 기지에서 공중 급기까지 떠 있거든요. 한반도 상황에. 그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공적인 처리하겠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를 결합을 시켜보면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셨지만은 동창리에서 인공위성을 쏘려면은 시간이 며칠 걸려요. 며칠 전에 징후를 압니다. 그렇겠죠. 진입도 시키고 연료도 주입해야 되고. 예. 그러면 남은 건 이제 SLBM이나 아니면 ICBM, 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동굴 진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굴 진지에서 나와서 이동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차량이 알 수 있는 거군요.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차량에서 바로 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직립을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차량을 이탈하거든요. 이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다. 그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8대 와 있다는 얘기는 저 얘기는 뭐냐면 군사적으로 보면은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그널은 뭐냐면은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게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인데 북한이 못 잡아요. 맘먹으면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처리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암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이 옮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크리스마스 때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연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당 중앙위 전원회의도 아마 연말에 거의 근접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30일이나 31일 그렇죠. 정도에. 그 전에 만일에 북한이 선을 넘는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말을 어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메시지나 압박은 제가 보기엔 신년사가 관건이지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엔 크게 한반도 정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일은 뭐 크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돼서 앞뒤 상황까지 조한무 박사가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신 박사님이 보셨을 때도 그렇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뭔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으셨던 겁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격과 내용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도발을 시사했냐? 도발은 시사했습니다.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예. 이야기를 한 거죠.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런데 과거에도 북한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ICBM 발사한 적이 있고 그걸 갖다가 미국 독립기념일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도 무언가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 인식을 했던 거죠. 학습 효과군요. 예,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발표를 김정은이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무언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그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리태성은 리용호 외무상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 밑에 부상도 제1부상 최선희도 아니고 그렇죠. 격이 낮은 거죠. 그 정도 말은 얼마든지 북한이 번복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태성의 말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성을 견지한 거죠. 아마 도발을 준비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이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의 파장이 커질 것 같고 그럼 동시에 또 중국도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으로 치닫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발을 자제해라.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만약에 ICBM과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예. 하면 상황이 내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악화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스스로 조정해 나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이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굳이 뭐 북한이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동안 누차 미국을 향해서 얘기한 것은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또 최근에 북한의 박정천 그 총참모장이라든지 이제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소위 말하는 중대한 시험을 2번이나 했고 그것이 자기들의 전략적 억제력, 전략적 지휘,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연관이 있다. 이런 언급들을 연달아 해왔기 때문에 자유력 강화 예, 관련된 미국으로서도 내용들이군요. 상당히 긴장을 했었고 주시를 했었고 다시 말하면은 그런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면서 특히 군사 분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라든지 또는 태평양 사령관이라든지 예, 마크 예. 밀리 합참의장이 예. 군사적 옵션, 군사적 대비에 대한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스티븐 비건 이 특별 대표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향해서 대화질을 했고요. 네. 공식적으로 대화질을 했고 또 그 대표가 일본을 거쳐서 중국까지 네. 가서 협조를 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아베 총리 또 시진핑 주석과 일련의 그런 통화를 통해서 상황 관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뭔가 무리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이가 말하는 소위 새로운 길을 채택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되겠다. 네.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아마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의도가 성공한 겁니까? 도발을 막으려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의도도 통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도 통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문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트럼프의 의도는 통했다라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실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김정은 김정은 의도는 위원장 뭔가요? 의도도 통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하노이에서 실패한 이후에 4월 12일 날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4일부터 단거리 발사체를 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자극을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2월로 접어들었으면서 드디어 이제 고강도에 그러니까 동창리를 손대기 시작을 했고 이상 징후들을 보인 거죠. 예,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급해진 거죠. 아. 그러면서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비건을 보냈잖아요. 급파해서 서울에 어쨌든. 와서 예. 사실 구애를 한 거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비건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물론 이제 방송국마다 번역이 좀 다릅니다만은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그렇죠. 조화롭게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건 북한이 정확히 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 단계적 접근은요. 예. 미국은 그 다음에 예정에 없던 중국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디서 북한의 고민을 읽을 수 있냐면 자 이제 그렇게 고강도 도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응해 준 거죠.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북한도 좀 고민에 빠진 게 북한이 그동안 보면은 미국의 행동이나 아니면 한국 당국자의 발언에 거의 시간대로 반응을 해왔거든요. 바로바로 담화를 냈는데 맞아요. 비건의 제의에 대해서는 지금 15일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근데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고는 싶은데 나왔을 때 또 당할 수 있죠. 협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강도의 압박을 일단 통해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고강도의 경고 때문에 고강도의 도발은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조고받기 식으로 통했다고 봐야죠. 예.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미국의 이 어떤 뭐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조 박사님이 이제 양쪽의 어떤 이해득실을 또 따져주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걸 했고 나름 얻을 수 있는 걸 얻었다. 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미국이 뭐 목표로 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비핵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예.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못 얻고 있지만 적어도 12월 달에 긴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막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약간 조 박사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예. 미국이 아마 10월 달부터 이미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싱가포르 4개항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건 결국 예. 관계 개선 해주고 종전선언 해주고 글쎄요.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북한이 지금 그걸 안 받고 있는 거고 비건 대표가 와서 했던 말 중에 균형 있는 협상, 균형 있는 합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싱가포르 4개항 관련해서 성의를 보일 테니 북한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건 대표의 말을 보면은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이나 뭐 유럽, 일본의 적대시 정책만 이야기하고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북한이 고민하는 게 어디까지 비핵화를 내놔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은 아직도 영병만을 이야기하고 예. 있는데 그렇게 하면 미국도 수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현재로서 잘 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대한 보상을 하고 북한은 비핵화 조치만은 확실히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 센터장님 말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오늘 결론부에서 얘기를 할 전망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세 분의 각자의 그 판단과 전망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일단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좀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올해 결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데뷔한 김정은 위원장. 근데 올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작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 이후에 좀 별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울 것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당혹해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이라는 해가 올해가 우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는 과연 어떤 해였을까? 너무 급전직하 뭐 분위기도 있어서요.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문성문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2018년을 지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걸 거의 얻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표현으로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CVID라든지 소위 말하는 FFVD에 대한 선방을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목매어 요구해왔던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큰 카드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일련의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그러면 이게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출발할 때 그 없었던 평양 역전에서 그 새벽에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올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낼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충만했었는데 이니셔티브를 자기가 줄 수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렇게 봤는데 결국 그게 안 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4월 시정연설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도 작년에는 정말 그렇게 남북 관계가 뭐 정말 뭐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가졌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은 2018년에 가졌던 그런 기대감이 급전직하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아마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자, 우리 신 박사님께서는 또 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용두사미가 된 한 해가 아니겠을까 싶어요. 2월달 하노이에 대한 큰 기대였는데 결국 얻은 게 없죠. 그렇지만 또 북한의 외교를 보면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은 성과가 있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 그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지만 중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확보했다. 경제적. 그렇죠. 지금 뭐 판문점 부쪽 판문각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국 관광객이 가면 다른 뭐 수출을 못해서 벌어들일 수 없는 외화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도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외교적 고립 탈피에는 얻은 게 있다. 미국하고는 비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협상의 합의는 못 거뒀지만 북한은 올해도 계속해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생산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겼다고 생각할 테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이 원하는 교류 협력 안 해줬고 한국을 계속해서 비난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뭐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외부에서는 점수를 좀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나름 결속을 뭐 강화시키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조 박사님이 평가하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은요? 아까 신 박사님 저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저도 좀 다른 얘기 좀 하면은요. 뭐 성과는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젊은 지도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진 거, 얻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못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복기를 해보면 2018년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공허부를 총살한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친형은 아니지만 이복형을 죽인 교활한 암살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년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마주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윤리적인 평가는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대단히 급 반전인 거죠. 지금 우리가 뭐
가난한 나라 빈국의 독재자 이름 모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김정은을 알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하지만은 지금은 북한이 원하는 영변이냐 영변에서 비욘드 영변이 있느냐로 이미 단계적 접근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서도 북한의 입장이 통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얻은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 위원장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원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먹는 문제는 겨우겨우 해결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이 예를 들면 평양도 아침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2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밖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요. 신의주는 2시간 정도예요. 그러면은 전력 상황이 심각하군요. 전기, 철도, 도로 관광한다고 그래봐야 지금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중국 관광객들 올 수가 있어요. 비행기로 철도로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얻은 건 많지만 그러나 김 위원장은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얻으려고 했던 조급함이 묻어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아웃풋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북한 주민들, 북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기대치, 특히 경제와 관련된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일 텐데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감안을 안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분명히. 그래서 신년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사이에 전원회의가 열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굳이 연말 안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전에 ICBM 발사라든가 뭐 핵실험 같은 이런 아주 에러드라인을 넘는 그런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전제를 하면 결국 이제 신년사 또 전원회의 그 결과에 이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좀 묶어서 세 분의 좀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조 박사님도 먼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인데요. 원래 미국 대선에는 외교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가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렇다면서요. 뭐 네. 세금이나 스캔들이나 뭐 의료보험 이런 게 미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끌고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최대 외교 업적을 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으로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게 깨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인 내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치게 되죠.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 그건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아마 초강경 수단을 써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러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리더십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놓은 레드라인을 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걸 알고 있으니. 예. 다만 그 카드는 남겨두고 가능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북한은 올해 시정연설, 4월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교전이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자력갱생, 예. 자유적 국방력 강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국제연대 예.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이제 핵 보유국주의는 이미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년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력갱생, 자유적 국방력 강화, 국제연대와 함께 예. 협상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조건부. 근데 미국이랑 협상 안 하겠다? 그렇죠. 조건부죠. 가져오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강화한다. 선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안 하지만 핵물질의 보유량을 늘리거나 예.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SLBM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ICBM, ILBM 수량을 늘리거나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재, 유엔의 추가적인 제재는 피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바로 연말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연말 연초에 초고강도의 도발 카드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그런 내용들이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1월 신년사라든가 이제 전원회의에서 이제 읽을 수 있을 그런 북한의 새로운 길 가는 데 내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력경생, 자유력 강화, 국제연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큰 틀에서는 조 박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북한식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조금 더 비전 있게 멋있게 보이는 말들을 쓸 거예요. 최근 보니까 자력 부흥,
자력 번영 이렇게 조금 그래요? 마치 북한 사회를 번영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용어가 잠깐 등장하더라고요.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이. 예, 자력갱생보다는 그래서 자력 번영 쪽으로 이제 말이 바뀔 것 같고요. 예. 뭐 국제 연대 부분도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의 성과로서 신년사의 구조를 보면요, 일단 작년도를 평가해요. 근데 그 평가는 항상 자신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시진핑 주석 방북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국제연대를 강조할 겁니다. 예. 이제 핵무력 부분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뭐, 핵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 측 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방향을 조금 더 바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 쪽이 아니라 이제 군축 협상 그렇죠. 쪽으로 갈 이제 것이다. 자기들의 핵보유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열렸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예.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는데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작년 4월 20일이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병진 노선은 성공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제 집중 노선을 채택했는데 예. 그것을 약간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핵무력도 함께 가져가는 예. 병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와 핵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핵군축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고 도발과 관련해서는요. 그것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아마 강조할 것 같아요. 위성 관련된 예,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성 발사를 갖다 예고하는 거고 신년사가 끝난 다음에 한 1, 2주 지나면은 언제쯤 위성 발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북한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는 거고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되는 거죠. 위성 발사가 왜 북한한테 좋은 카드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아니에요. 위성 발사. 그렇죠. 핵실험과 ICBM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중국도 북한이 위성 발사하는 거는 뭐 과거에 제재는 동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구가 오지 않는 한 중국도 침묵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신년사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 발사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ICBM 발사라든가 핵실험 요구 제기는 분명히 아닐 거다. ICBM 발사는 만약에 위성 발사를 하는데 미국이 고강도 압박을 해오고 또 3월 달이 중요한데 3월 달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다시 복원시킨다면 과거 키리졸브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복원되면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ICBM, 북한도 ICBM 발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2년 동안 기술적 진전이 있을 거거든요. 확인할 필요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신 박사님께서는 위성 발사 정도의 연초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연초 위성 발사 정도의 뭐 도발이라면 도발인 거죠. 뭐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눈에 보이는 뭔가 어떤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 센터장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쪽도 좀 궁금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두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기 글쎄요. 때문에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북한 신년사라는 게 결국 이제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고 대외적인 문제 크게 둘로 나눈다면 북한 내부는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국방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이 북한이 중요한 해예요. 그러니까 당이 창건되지 꺾어지는 해지요. 그러니까 1945년에 조선노동당이 창당이 됐으니까 아마 내년이 꺾어지는 정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고요. 그리고 내년은 우리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고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북한도 이 7차 당대회를 열고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내년에는 그 성과를 이제 검증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방 신 박사님 말씀대로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경제 분야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핵경제 병신 노선을 핵 무력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제 뭡니까 저 삼지연도 시로 승격을 하고 대대적으로 그 선전을 했거든요. 관광 쪽 관련돼서 좀 홍보가 양덕 작더라고요. 온천지구도 또 뭐 완공했다고 하고 이제 내년에 아마 저 원산 갈마지구 쪽에
또 그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신년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력 갱생, 자력 경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무리 우리를 이 압박을 하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번영도 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잘 살고 있지 않냐라고 아마 선전하는데 아마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분야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위력 분야는 결국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자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이 남조선이 미국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사변적 발전 얘기하면서도 핵무력의 강화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자기들의 그 어떤 군사적 지위를 이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동시에 외부의 압력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위성을 가장한 ICBM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열려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는 이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연초 정도까지 전망을 해봤던 거고요.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탄핵 국면을 감안을 하면 또 모르죠. 재선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 재선과 또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감안한 북한의 내년도 북미 협상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좀 롱텀으로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신 박사님부터 먼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북한의 전략이라든가 북미 협상을 이야기하기 앞서서는 대선을 전망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탄핵 이렇게 소추가 돼서 이제 상원에서 1월 달에 표결할 것 같은데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될 예, 거다. 안 될 거다. 민주당도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의 3분의 1 선거를 하고 하원 선거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였다. 이제 대선으로 가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의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안타깝게도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블룸버그 시장 또는 다른 약간 더 급진적인 후보들이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또 급진적인 후보 쪽에서 이게 또 경선에서 당선이 되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게 예.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가 나온 거죠. 예, 그렇죠. 블룸버그 시장은 사실은 그걸 노리고서는 자기가 예. 중도를 지향하면서 나왔다고 보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파괴력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지나면 이제 1대1 구도가 형성되면 지금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도 이기는 거로 조사가 나오지만 8월을 넘어서서 1대1 구도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인지도 같은 측면에서는 아직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좀 약해 보인다. 그럼 현 상황에서도 북한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북한도 나름대로 미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북한 나름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게 만약에 바이든 부통령이 되면은 지금 북한과 바이든 부통령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은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아직까지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이야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직접 만났고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을 해야지 북한이 양보하진 않겠다. 예. 이렇게 아마 흐름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재선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말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전략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보면 북한이 이제 작년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조건을 붙였거든요.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군사 위협의 해소, 네. 또 하나는 체제 안전의 보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북한이 무슨 군사 위협을 받습니까? 미국이 공격했나요? 한국이 공격했나요?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공격을 합니까? 결국 북한이 군사 위협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카드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협상에 임했는데 결국은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연습 예. 주한미군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끝없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끝까지 주장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용하면 지난번 하노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았던 카드, 영변대 이 5개 안보리 결의안 해제 맞바꾸는 카드, 이게 될 걸로 생각했는데 안 됐거든요. 미국이 본 것은, 트럼프나 미국이 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마음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도 계산을 하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꼭 단선하고 싶어 하니까 트럼프가 자랑하는 2가지 외교 카드, 다시 말하면 핵실험, ICBM 이걸 흔들어서 트럼프의 양보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떨어지면 사실 북한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으니 그걸 마냥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그렇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북한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는 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호감이 가는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일반 여론은요, 우리니까 남북 관계니까 김 위원장을 중시하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여론은 그냥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흔들어서 떨어뜨려봤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그럼요. 오히려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이 유화적인데 지금 민주당이 더 강경해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에게 가장 우호적인 인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혼자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스텝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대선 캠페인을 흔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 위원장이 갖는 히든 카드는 일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렇죠. 도쿄올림픽 전후에 지속적으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러면 단거리 발사체는 미국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아베 총리도 엊그제 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말했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도 평창올림픽 때 한번 당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흔드는 카드를 쓰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 경제 문제 말씀하시지만 저기도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문제는 경제입니다. 미국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김 위원장이 경제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입지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제재 국면이 지속이 되면, 아까 인공위성 부분도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인공위성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이미 인공위성은 결의 위반이라, 제재 위반이라, 그러니까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결정을 했고,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넘어가고 싶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만일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발사체 발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징후가 보이면 분명히 경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내년이 굉장히 위험한 한 해로 보는 전망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올 게 왔고 이것이 협상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참고 상황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여자 그 축구 대표팀이 그 예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에 지금이야 축구팀이긴 하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내년 올림픽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설득력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이번엔 미국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위협 없애겠다. 이 발언은 허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등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쪽에서도 북한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좀 많고요. 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통과가 됐고, 물론 앞서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원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렸을 때 이제
미국의 내년도 대북 어떤 정책, 뭐 전략, 이 방향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문 센터장님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볼턴 보좌관은 얼마 전까지 직접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볼턴만큼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턴은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아마 적어도 하노이가 노딜로 끝난 핵심적인 역할을 볼턴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볼턴을 내쫓으려고, 볼턴과 폼페이오를 내쫓으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고 성공을 한 거예요. 볼턴이 나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볼턴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쭉 봐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겠죠. 근데 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 문 대통령의 특사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김정은의 조건부 비핵화 언급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덜렁 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을 했고 물론 그 회담 사실 발표하는 거는 그 이상하게도 우리 정의용 실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발표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내가 김정은만 만나면 핵 문제는 다 해결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6.12 회담 직전만 해도 트럼프도 그랬고 폼페이오도 그랬고 우리의 가장 기본 목표는 CVID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싱가포르 성명이 나오는 거 보니까 CVID는 어디 C자도 없어요. 저 CVID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이런 회담을 왜 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이게 핵 문제는 오히려 진전이 아니라 2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더 강화했고 그렇죠. 지금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난 30년 가까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방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렇게 연말협상 제안을 얘기를 하면서도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상태로 과거처럼 척하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이 북한이 원하는 입장으로 바뀔 가능성 전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재 해소 부분에서 특히요. 알겠습니다. 자,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저는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하노이 결렬했을 때 미국 발언이 이거거든요. 비욘드 영변, 앤드 뭐 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을 내놓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영변에 왔는데, 그러니까 풀업 영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에서 시작하고 싶은 거고, 비욘드 영변은 뭐냐면은 영변 이외에도 핵물질 생산실에 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 엔드모어가 바로 볼턴입니다. 엔드모어. 그리고 거기다 더 달라는 게 바로 이제 과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엔드모어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볼턴이. 그러면 풀업 영변과 비욘드 영변은 제가 보기엔 접점이 찾아질 수 있어요. 어차피 영변은 핵물질 생산시설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변만 내놓는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김 위원장은 영변을 내놓고도 그의 지역에서 고농축을 하는 HU를 생산하고 싶었겠죠. 근데 비욘드 영변까지는 제가 보기엔 접점이 돼요. 여기에 대한 상황 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에 온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올 게 온 겁니다. 올 게 온 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찾을 가능성이, 왜냐? 양측 다 파국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회의적인 전망, 전 그렇게 안 보는 게, 일단 미국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 핵 문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우리는 핵 협상이 잘 돼도 10년, 20년 핵무기를 입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국 내는 자연히 자유적 핵 보유를 원하는 여론이 커질 겁니다. 한국 내에서. 그러면 일본도 커질 거고요. 그러겠죠. 대만도 커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핵 문제를 유야무야 방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 만약에 핵 보유가 연쇄적으로 북한, 한국, 일본, 대만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건 막기 어려워요. 원인이 북한이니까.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정치는 끝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주일미군도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위화되기는 어려울 거고 내년이라고 하는 대선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적정 수준에서 입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파국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를 북한은 주고 미국은 거기에 상황의 제재를 대가를 해제해 준다면 주고. 가능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조 박사님은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셨고요. 신 박사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협상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 이외의 시설들을 뭐 당장 폐기는 안 하겠지만 신고라도 한다면 미국은 상당 부분 제재 완화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북한이 아직도 그 부분에 결심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핵물질을 추가적으로 생산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계산을 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밝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미국도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게 성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화당의 주류들은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 가깝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은 동결론자들이 더 많아요. 일단 북한이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만도 성과다. 미래 핵을 그렇죠. 제한하는 것만으로 예, 성과다. 그래서 영변 시설이나 다른 데 시설을 동결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또 민주당이 더 유리할 것도 같지만 근데 그쪽은 뭐를 또 강하게 주장하냐면 동결된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보유하고 싶으면은 예.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접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사실상의 핵 보유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회피 전술을 계속 보이는 거죠. 예.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끌면서 보낼 것이고 새로운 행정부가 오면 또 무언가 새로운 라운드의 대화는 만들어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은 안 내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면 협상이 이를테면 대화가 시작이 돼도 내년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북미 간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는 내년은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비핵화 협상 시한 자체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급해서 해커 박사팀 여러 팀이 시간을 정했는데 해커 박사팀이 가장 신뢰성이 높거든요. 스탠포드. 예, 예. 미국 북한도 가봤고 그 팀이 내놓은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더 걸릴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아주 긴 그러니까 한 번에 예. 일괄 타결은 뭐 예. 그건 꿈도 꾸기 어려운 거고 예. 여러 가지 다단계 협상이 예.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결과로 가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 정말 분위기 좋았던 이제 올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 뭐 이런 부분들 앞서 이제 우리 문 센터장님 평가도 좀 잠깐 해주셨지만 상당히 좀 축소되고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국민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비판적인 그런 시선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올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롯해서 북미 협상에서의 한국의 역할, 뭐 소위 말하는 중재자론, 촉진자론 등등등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안보 부분 얘기를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의욕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실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북한 핵 문제, 소위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발전하겠다. 남북 관계 발전과 이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하겠다. 예. 그리고 선순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평화 새로운 시작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직접 와서 본인의 음성으로 이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얘기했을 때 우리 국민의 80%가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2년 가까이가 지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바로 문 대통령, 지금 우리 정부가 아닐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남북 관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핵 문제도 지금 뭐 그대로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도 말씀을 하셨고 유럽에 가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재 완화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호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쪽이 더 많고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보고 잘못 얘기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남북 관계, 북한 핵 문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일 문제도 감정적인 문제에 뭔가 치우친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지소미아가 흔들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한미 간에도 금이 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지소미아가 일단 봉합이 됐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한일 정상도 만났지만 아직 골이 깊은 게 아직 남아있고 한미 간에도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정말 우리 정부에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에 있어서 정말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마지막에 클로징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요. 같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대학 항의 평가 끝냈거든요. 성적까지 공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채점할 때는 두 개를 봅니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요? 과정, 얼마나 이 학생이 노력을 했는가도 같이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은 했다. 사실은 4.27 판문점 회담 열어서 북미 6.12 견인했고 또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영변을 끌어내고 하노이까지 왔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630 한미 정상 서울회담을 통해서 남북미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굉장히 바쁘게 했어요. 정말로 그 진실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봤을 땐 이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고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다. 그러나 노력은 열심히 했고 중요한 건 성과가 어떻든지 간에 과거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실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핵화 협상은 북미 문제고 한국은 길자리가 없었다거든요. 이른바 통미봉남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역할, 성과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주목한다고 그러면 지금 오히려 북미 위기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어느 일방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체면과 신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 실망할 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경험을 살려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좌고우면하거나 체면 볼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최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거절하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김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해서 받아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져가고 그다음에 김 위원장을 9.19 때 만나서 영변 받아서 가져가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받아내는 노력보다는 북한에게 항상 먼저 받아냈거든요. 그게 북한을 싫어할 수 있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 특히 미국이 뭘 줄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은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과정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는 뛴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북한이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적으로 나왔고 북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대로 된 비난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난해도 침묵하고 있었고 그건 북한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냐면은 자기들이 어떠한 방향을 정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따를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난 게 올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정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보고요.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탈북민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요.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 살인을 저지르려고 왔다고 그건 뭐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이고 우리가 짧게 조사한 그 결과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법적 절차까지도 무시한 채 북송을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향후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노력은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보고 그러한 결과가 올해 한 해 내내 지속되었던 북한의 대남, 비난, 모욕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자에서 잠시 후에 이제 내년에는 대북 정책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도 신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쪽 분야만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중러 일종 얘기인데요. 아까 일본 얘기도 잠깐 우리 조 박사님 하셨습니다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고요. 적어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된다는 새 정상이 다 일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문 대통령의 이 구상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도 좀 하고 그래서 뭔가 한 1분 정도씩만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국, 러시아, 일본 약간 남북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육자회담의 세 멤버죠. 이쪽 세 멤버에 뭔가 역할이 있을 것에 대한 이제 세 분의 말씀을 한 말씩 좀 듣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예. 역할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비핵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보면 안보리 결의안 이 부분 제재 결의안을 냈거든요. 예. 저는 뜬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김정은의 도발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상황이 북한이 비핵화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지도 않고 있는데 제재를 완화한다는 건 김정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날과 같은 북한 핵 문제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 거거든요.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확고하게 함께 해야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압박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상당히 더 길어지고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은 짧습니다만은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아주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해서 잘못된 행위 징벌을 했는데 그건 2차 세계대전으로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마샬 플랜, 부흥을 시켜줬거든요. 이건 포용적 평화 체제거든요. 압박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좀 힘들다 볼 수 있고요. 결국 퇴로를 터줘야 됩니다. 이번에 한중일 전 보면서 결국 한중일 관계가 나쁘면서 모두가 패자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중일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지금 중국도 한반도 문제 역할을 강화하겠다 입장을 정했고 일본도 사실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2019년보다 내년도에는 주변국의 역할도 상당 어느 정도 공간이 마련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박사님은 어떻게?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로의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촉진시켜 나가야 되죠.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여전히 미국과의 대결에서 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편보다는 그런 전략적 문제에서 북한 편을 들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유의를 해가면서 선택적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로회나 일본까지 포함하더라도 어쨌든 육자회담 나머지 세 멤버들의 역할은 어쨌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한테 이제 클로징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쭉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 역할에 대한 세 분의 평가도 좀 들어봤습니다. 내년 2017년 이후에 가장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야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좀 막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우리 외교안보 전략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신 박사님도 먼저 좀. 내년도 한 해 어려운 안보 환경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자들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지만 우리는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국력을 가졌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핵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유지하면 돼요. 우리 지속해서 경제 번영하고 튼튼한 억제력차 안에서 한미동맹 유지하고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자. 그것만 유지되면 앞으로 북한이 핵을 몇 년간 더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은 안 되는 거죠. 비핵화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셈법이 달라진다. 그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문세 단장님 클로징 듣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상황이 어렵지만 좀 어렵고 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비가 확고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 우리를 향한 그런 확장 억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국방비가 50조 원대를 들어섰거든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런 힘을 길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체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조를 가지고 북한이 핵을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기조와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 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한범 박사. 예, 뭐 전 자신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엊그제 글로벌 호크 고고도 정찰기 들어와서 좀 뿌듯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공중 급유기 들어왔죠. F-35 스텔스기 들어왔죠. 조기 경보 통제기 있죠. 탄도미사일을 발사인 3,700톤급 안창호급 잠수함이 우리 물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까지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자신감이 기반을 두고 아까 뭐 신 박사님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인내에 기반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 될 것이다가 아니 잘 될 거냐가 아니라 잘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내년 하나에.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안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저 북미협상에서 우리 역할이 상당히 좀 위축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이에 우리도 또 나름 아까 우리 문 센터장님이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노력을 좀 게을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이 점까지 좀 감안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폭넓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성무 센터장님과 조한범 박사님, 신범철 박사 세 분과 올해 외교안보 내년 전망까지 좀 두루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슈 따라 다시 이제 우리 정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도 어제도 뭐 성탄절인데도 이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이 좀 됐습니다. 50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이제 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임시국회가 또 열립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또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 15명이 본회의장 연단에 선 지 약 50시간 만입니다. 한국당은 마지막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국회 회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개기 국회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법의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진심이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엔 필리버스터를 다시 할 수 없게 한 국회법 때문에 오늘 소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선거법 표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표결 절차는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사흘 동안 꼬박 자리를 지킨 국회의장단의 피로 등을 고려할 때 하루 늦춰 내일 진행할 거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법을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법안 한 개의 임시국회 한 번이란 쪼개기 본회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선거법 얘기부터 좀 해보겠죠. 이제 임시국회 오늘 또 열리면 네. 바로 표결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오늘 당장에 표결하지 않고 내일로 늦출 수도 있다. 그걸 뭐고 왜 그래? 합의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네, 합의안은 나왔는데 이제 글쎄 좀 하루 좀 쉬어가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고요. 지금 의장, 부의장이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의 의장, 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좀 뭐랄까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두 분이 지쳐있을 수도 있겠군요. 50시간 넘게 했으니까. 또 다른 사안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것이 오늘 이제
그 처리 한도인데 표결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좀 지체시킨 다음에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표결해도 그거는 부결시킬 수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 오늘 열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오늘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오늘 하루 안에 좀 준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저희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반드시 오늘 처리될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알겠고요.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거 우리 시청자분한테 잠깐 좀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250대 50. 253대 47로 원래대로 갔군요. 예, 그러니까 현재도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요. 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만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의 비례대표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맞게 배분을 해왔던 방식인데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지역구 의석 수가 지지율 대비 의석 수보다 적은 정당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간극을 메워줍니다. 메워주는데 간극이 예를 들어서 20% 지지율을 받은 정당이 있다 하면 300석 중에 60석 아닙니까? 근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30석이다. 그러면 간극이 30석이죠. 그러면 일단 그 절반인 15석을 메워주는 그것으로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제 그 보정 의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그 상한선을 30석으로 제한을 해뒀어요. 그게 이제 캡이죠. 예,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부족한 정당에게 보정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기존의 선거 제도에 비해서는 지지율 대비 의석수가 지역구에서 낮은 정당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지난 4월에 합의됐던 그 원안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변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준연동형이라는 룰 자체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그것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얘기됐었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하고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어쨌든 조금의 변화는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서 잠깐 그 위성 정당 얘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거를 활용한 되면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한국당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박재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이 얘기는 종합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해보죠. 이게 위성 정당이라는 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싶네요. 방금 설명드렸던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의 의석수가 지지율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먼저 많이 배분해 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지지율보다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좀 웃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지역구의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그런 전용 정당을 만들게 되면 그 정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의석이 0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지지율만큼의 의석수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 간극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의석을 갖고 나중에 자유한국당이랑 합당을 하든 힘을 합치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특수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을 다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당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는 거군요. 근데 제1당 가능성이 사실 투표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그 어디까지나 지난 총선 결과에 대입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짠 거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무작정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 거다라고 예단하고 예측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챙기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마치 거울 효과처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런 꼼수를 쓸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수를 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꼼수라는 거를 이제 사실 시인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라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난관들이 자유한국당 앞에 닥쳐 있는 것은
비례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될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표를 고스란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일단 비례대표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게 그렇죠.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그 표를 고스란히 받아와야 됩니다. 위성정당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 투표용지에 좀 상위 순번에 올라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무소속처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상위 순번처럼 가려면 의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바른미래당보다 더 확보를 해야 기호 3번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빠지면은 이제 기호는 3번이면서 순번은 두 번째 순번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올리려면 이제 의원들을 한 20-30명 정도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 전용 위성정당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20-30명을 구할 수 있을 거냐. 거기 가면은 지역구 출마는 또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한 의원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수를 구할 수 있을 거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관문은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순번부터 시작해서 그 위성정당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거기 개입을 하면 그럼 안 되는 되죠. 것이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바타처럼 좀 쓸 수 있으려나 했는데 막상 당을 만들고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당의 주요 인사를 그 위성정당에 파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자유한국당 본당이 과연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쪽 지도부하고 계속해서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난관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부닥쳐 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정적으로는 국민들이 저런 꼼수를 알면서 선택을 해줄 거냐. 이것도 아무리 뭐 순번이 위든 간에 뭐 결국은 이제 그렇게 결론이 좀 지어질 것 같으네요. 국민들이 이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민주당이 선뜻 그 위성정당 얘기를 선택을 못하는 것도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제 선거법 얘기는 저희가 이제 정리가 좀 되고요. 선거법이 이제 이를테면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이제 본회의 열리고 표결에 붙여지고 그러면 지금 뭐 4+1 협의체 상황대로라면 이제 당연히 통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공수처법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민생법안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공수처법도 지금 최종 합의안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 4+1 협의체에서는 최종안이 나와 있고 이것이 동일한 대우를 유지해서 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이쪽에서 반발표가 있더라도 과반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법 일부 수정된 네. 내용이 있다고 그러길래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공수처법에서 좀 최근에 또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됐을 때 감찰을 했다거나 그것을 하게 되면 착수하는 순간 바로 공수처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고위공직자를 두고 수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그것을 공수처의 소관으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일단 검찰에서 기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이것을 좀 파봐야 되는데 그것이 초기에 차단이 돼서 수사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 그래서 혹시 또 공수처가 정권의 코드에 맞게만 움직이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찰 경찰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근데 그게 최종안에 포함이 돼서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제안한 쪽이 민주당도 물론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지만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가 또 이 방안을 만드는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야 그 4+1 협의체 사이에서의 합의는 공고한 상태다. 그래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안까지 들어가서 뭐 법안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분명히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세부 뭐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손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선거법 관련된 국회 얘기는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 10시 조금 넘어서인데요. 조국 전 본부장관이 검찰에 좀 소환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좀 영상이 좀 나오는군요. 조 장관의 얘기는 이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일단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그 혐의는 뭡니까? 일단 이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예전에 이제 금융위원회 있을 때에 예. 비위 사실들이 어떤 감찰을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무마시키고 결국에 덮었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체가 조국 전 장관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감찰 자료를 해당 기관에 이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정식 예. 통보 없이 이제 덮었다라는 게 검찰에서 주장한 그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또 그 감찰 과정에서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 폐기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덮은 거다. 고의적으로 덮은 거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검찰에서 이번에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럼 오늘 실질 심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 건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과거에 어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예.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리고 울산 부시장 선거개 의혹과도 또 별개고. 예, 그거는 뭐 향후에 더 제기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영장 심사에서 관건이 되는 부분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 장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했느냐 마느냐 이게 그러면은 영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이제 이 혐의가 중대한 것이냐 했을 때 그냥 조금 뭐 소홀하게 했다. 네. 이라면 조금 이제 그 혐의의 중대성은 낮아지겠고. 그게 조 장관 네. 입장인 거잖아요. 이제 뭐 정무적으로 뭐 책임이 있긴 예. 한데 뭐 적극적으로 무마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인데 이제 무마를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혐의의 중대성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을 한다 이런 법은 또 없습니다. 뭐, 구속은 또 그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적용이 되기 쉬운데 이 부분이 입증되느냐 아니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것이 또 구속 갈림길에서의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영장이 통과가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하면 조 장관 그 관련된 수사가 지금 앞서 우리 표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발부가 안 된다면 기각된다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이 받을 후폭풍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예, 영장 지금까지 청구였다. 무리하게 이제 사안을 확대하면서까지 조 전 장관을 노리고, 그러니까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을 노리고 그리고 그를 구속시켜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여론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국민 여론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부가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둘 중 어느 경우에라도 현재 이제 저렇게 법원에 나가서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 전 장관의 강경한 지지자들은 어느 쪽이든 간에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그러겠죠. 않을 것이고 네. 뭐 기각이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검찰의 역공을 펼 것이고 발부가 되면은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뭐 그러겠죠.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영장이 발부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기소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불구속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러니까 결국 구속 여부가 유무죄 여부를 뭐 판가름 결정하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 이것을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건이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가족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좀 촉체적으로 이제 결국 재판에서 뭐 소위 말하는 유무죄 여부가 이제 결국 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군요. 네, 전체적으로. 뭐 이게 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굉장히 이제 혐의라든지 물증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 이미 뭐 여론 앞에서 그게 나온다면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걸려 있어서 예. 재판을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직도 좀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CBM을 발사할 것이다,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미 강경 노선을 천명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도 줄을 이었죠. 이렇듯 북한과 관련돼서 나오는 전망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워낙 북한의 행동이 예측 불가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대북 인식의 무게추가 상당히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좀 강경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힐 새로운 길이 과거에 이미 해봤던 길일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일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며칠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반도의 긴장감은 역시 당분간 진행 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마치겠습니다.